예, 오늘은 인생 특강 제3강 인생 5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예, 넘어가고, 예. 다음 넘어가 주시고 쭉 넘어가 주시고 이게 안 넘어가니까. 쭉 넘어가 주시고, 이번 강의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인생 5계에 대해서 넘어가시죠. 다음. 지난 1, 2강 동안에 21세기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21세기는 여성시대, 문화시대, 감성시대, 영성시대, 노인시대 계속 그래야 되는데 여성시대, 문화시대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우리 문화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거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고 이 감성 말씀드렸고 영성 문제를 했었는데 지금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영성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시안 시대, 노인 시대 이런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현대 기독교의 경쟁자가 누군가? 옛날에 롯데제과 경쟁자 하면 오리온제과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돈을 두고 가게에 가서 이 과자 사 먹을까 저 과자 사 먹을까 이렇게 결정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 경쟁이 아니고 롯데제과의 경쟁사는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사버리는 거예요. 과자 안 사 먹고. 그게 옛날하고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럼 기독교의 경쟁자는 타 종교인가? 이슬람이나 불교가 기독교 경쟁자인가? 과거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문화가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문화가 기독교를 흡수시켜 버렸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교회가 왜 어려워졌는가?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접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접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화를 기독교인이 만드는 것과 비기독교인이 만드는 거, 만화를 기독교인이 그리는 것과 비기독교인이 그리는 거. 그럼 기독교인 중에서 영화 배우도 나와야 되고 가수도 나와야 되고 영화 감독도 나와야 되고 제작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너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즘 히트치는 영화, 음악 다 기독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없어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만화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가수들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뭐 이런 데서 말하기 좀 뭐하지만 진보 쪽에 줄 서 있는 연예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결국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인생을 살려고 하면 또 살아보면 이 5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건 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는 조금 지났어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이 서름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 빈고 문제. 두 번째가 먹고는 살만한데 아파.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어요. 질병의 문제. 세 번째가 할 일 없는 거, 소외되는 거. 네 번째가 고독. 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국에는 고독, 소외 담당 장관이 있다고.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잉이 돼서 이 5가지 고통에 대한 대책이 바로 인생 5계입니다. 넘어가요.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고 심리적 변화가 되는데 신체적 변화되는 건 다 아세요. 사회적 변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역할이 상실돼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박사님? 인간의 권력, 밖에서 사회적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권력이 명함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은퇴를 하면 명함이 없어져요. 명함이 없어지면 소득이 줄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대번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은행에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저는 비상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1,000만 원 하지 말고 뭐 900이나 800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더 쓰라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직장을 안 다니면 은퇴자가 되면 그런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함에서 나와요. 명함이 뭐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근데 박사님도 언젠가 정년퇴직하시죠? 은퇴하시죠? 연구단지 대전시내 과학자들 많이 있는데 1년에 수백 명씩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분들 이제 명함이 상실되고 역할이 상실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러면 경제력이 감소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요. 하나가 가시게. 그리고 심리적 변화, 우울증, 경직성, 수동성, 역할 변화, 가치 있는 물건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노년을 내가 수용하거나 또는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생각을 할 때 아 저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이해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인생을 3호작으로 나누는데 1기 30년은 자녀 시기, 2기 30년은 부모 시기, 3기 30년은 부부 시기. 그래서 이것을 3+30라고 해요. 옛날엔 저게 한 시기가 25년, 그 옛날엔 20년. 그랬었는데 지금은 30년 늘어났어요. 마지막 독거 시기 4년은 10년은 혼자 사는 시기. 부부가 한 명이 사별하고 주로 여성분들이 오래 사는데 한 10년 더 삽니다. 남녀 수명 차이와 또 부부 간의 수명 차이가 있어서 10년을 더 사는데 여자들이 더 산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은퇴를 기대하고 은퇴를 빨리 하겠다. 심지어는 40대 은퇴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60대, 70대가 돼도 은퇴 안 하려고 그래. 은퇴 안 하려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 그 선진국에서는 은퇴를 빨리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 은퇴를 기대하고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가 겁이 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다음. 유엔에서 정한 평생 연령 기준에 보면 65세까지가 청년, 79세까지 중년, 99세까지 노년, 장수 노인은 100세 이후를 이렇게 새로 정했어요. 이게 21세기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의 개념하고 다르게 새로 정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지금 80세 된 노인의 신체 검사를 해보면 20에서 30%를 빼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80세가 옛날 환갑노인하고 체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의사들 신체 검사 기준이. 그 다른데 노인들 가서 강의하면 다 동의하세요. 옛날 60세 환갑노인이면 상노인이었어요. 지금 80세 노인도 그보다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서 20살씩을 뺀 나이가 제 나이예요. 본 나이예요, 본 나이. 오늘부터 20살씩 빼십니다. 빼시는 거예요. 다음에요. 40대. 은퇴 후 사라지는 5가지. 첫 번째, 권력이 사라져요. 직업, 지위, 명함, 전문성.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있었던 공직에 있던 공사에 있다 퇴직한 사람들 나와서 그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원만한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하면 다른 직업을 찾는데 관련되는 직업보다는 관련 없는 직업을 찾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기관실 기술계 출신들은 기관실 전기실에 가서 취업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고 보통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드뭅니다. 사실은 드물고 그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다시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월급이 없어지니까 소득이 감소되고 현금 흐름이 없어지게 되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연금이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내가 누구한테 폐를 안 끼친다. 그 얘기가 돼요. 대출 제한, 통장, 카드 발급 곤란해집니다. 당연히 제한을 받게 돼요. 근데 재직할 때는 몰라요. 퇴직하고 은행 가보면 알아요. 갈 곳이 없다. 오라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 다음. 성공적인 100세 시대를 꿈꾸는 활기찬 노년이란 이 유엔에서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며 다른 세대와 갈등 없이 자립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하길 원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가장 잘 사는 고령자의 모습이에요. 다 들어가 있죠, 여기요? 경제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 갈등 없이 자립해 살아가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거나 취업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설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층 연금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연금 종류가 많습니다. 7, 8가지 되거든요. 기초연금이라고 있어요. 생활에 어려운 분들 기초연금 주죠. 또 국민연금 주죠. 또 개인연금 있어요. 개인연금 뭐냐면 내가 저축을 해서 연금 타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주택연금이나 토지연금이 있어요. 농지연금. 주택이나 아파트나 농지를 관련 기관에 맡기면 연금을 줘요. 또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쓸모가 없는 부동산은 처분해서 바로 즉시 보험회사 맡겨놓으면 즉시연금으로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금을 다층 구조로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 내가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무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노후자금 마련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 경업형. 보통 직장인은 소득 공백을 대비해서 직장을 길게 가져가고 연금을 오래 붓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을 오래 부을수록 말하자면 지급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20년 든 사람하고 20만 원씩 10년을 불입한 사람하고 연금 수령을 비교해보면 10만 원씩 20년을 넣은 사람이 20만 원씩 10년을 넣은 사람보다 50% 이상 더 탑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불입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럼 남자들만 들어가는 대부분 그런데 남자들은 남자들 들어가고 부인은 직업이 있든 없든 부인은 부인대로 연금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부가 연금을 합산해서 받았을 때 소득 대비했을 때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 평생 현역형 전문직 뭐 의사나 여러 가지 간호사나 은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소득 자영업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고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질병 이건 나중에 이제 보장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장 자산이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상해 보험이라든가 사망 보험이라든가 또는 질병 보험이라든가 실손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죠. 공적 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막 이런 또 우체국 별정직 우체국 직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공적 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뭐 2배 이상 몇 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군인들 많고 학교 교장 퇴직한 분들 많죠. 많이 봤죠. 그런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고 자산소득형. 뭐 연금 없는데 부동산 세 나오는 게 많다. 뭐 부동산에서 소득이 많이 나온다. 월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걱정 없겠죠.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 다음. 그래서 젊을 때부터 많이 5가지 이상 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즉시연금, 근로소득, 이전소득, 기초연금.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거 또는 뭐 자녀들이 주는 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뭐 여러 통계가 나와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대전에서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300만 원 갖고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럼 300만 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소득이 더 적으면 중소도시로 가면 소득이 좀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만큼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노후독립은 재무독립인데 재산 수명하고 실제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목숨은 안 떨어졌는데 재산은 떨어져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반대로
내가 죽었을 때 재산이 남아야 되는데 다음 놈. 그래서 재정관리 요약하면 첫 번째 적정한 생활비 책정하기, 두 번째 다양한 소득원 만들기, 세 번째 다중연금 챙기기, 네 번째 다양한 이전 소득 챙기기, 다섯 번째 노년 일자리 취업하기, 그 다음에 창업이라든가 뭐 유산관리, 주거지, 건강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자세한 다음 시간에 자세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부모선언 7계명이 있어요. 21세기는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5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60대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70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10년 20년만 모시면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70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자녀는 자식대로 살아야 자식은 부모보다 더 오래 살 건데 자식이 자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부담이 안 되려면 나는 나 먹고 살 테니까 너는 너 먹고 살 준비를 해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가족원법 제정하고 상속의 범위를 못 박아라. 국간의 열쇠는 수임원 줄 때까지 꼭 쥐고 있어라. 물질적 유산을 정신적 유산으로 전환하라. 늙음과 낡음은 다르다. 노후에 더 멋지게 즐겨라. 장례 등 죽음 준비를 미리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크게 건강설계. 건강설계는 내 습관이 건강이다입니다. 옛날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인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 당뇨, 소아 암 환자들이 있어서 중대병원 가도 소아 암병동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현대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은 생활습관에서 온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던 또 내가 습관을 하던 짜게 먹는 사람, 짜게 먹어서 생긴 병 걸리고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술, 담배 때문에 걸리고 또 어떤 여성분들은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데 폐암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주방에서 유해가스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한다면 말하자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는 전쟁용 식품인데 지금은 일상식품이 됐어요.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가 일상식품이 됐어요. 전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김치 안 먹는 애들도 많아요. 슬로우푸드는 전통식품 재료를 전통조리법으로 조리한 것이 전통식품, 슬로우푸드입니다. 근데 슬로우푸드가 건강에 좋은데 요즘 사람 슬로우푸드 못 먹습니다. 안 먹고. 건강한 식생활은 자연주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있어요. 아니 앞에 다시. 예. 식습관이 저염도식, 비타민, 미네랄, 이제 소식, 절식, 금식, 단식이 다 이해되시는데 특히 맛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단맛, 짠맛, 고소한 맛, 매운맛 이거 아주 그냥 매운 것도 얼마나 매운지 마라탕이라는 것은 위장에 헐을 하고 위장을 헐을 하고 식도하고 위를 헐게 만드는 아주 그런 그렇게 맵게 먹어요. 근데 고소한 게 또 문제예요. 지방. 삼겹살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데 딴 나라도 먹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곱창 전골은 외국에서는 부산물로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해다가 우리가 곱창 전골을 먹습니다. 곱창은 지방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곱창을 계속 먹으면 좋아하면 삼겹살을 먹으면 지방이 어디로 가겠어요? 혈액이 탁해집니다. 혈액에 관련되는 질병에 아주 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습관상. 스트레스 관리, 뭐 위생 관리 넘어가. 노년의 진료소라고 이게 하버드 대학 의학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건데 안정적인 결혼 생활, 어려움에 처하는 자세, 금연, 적절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높은 교육 수준, 적당한 체중 유지가 건강한 노년의 진료소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 건 해당되도록 챙기시면 돼요. 다음. 예, 요것이 강원도 홍천에서 이시영 박사님이 힐리언스 썬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균형 잡힌 건강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 리듬습관. 이 네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식습관 아까 말한 거 말씀드렸어요. 운동습관. 운동하기, 걷기, 서서 뭐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거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마음습관인데 아까 감사, 목사님 감사 말씀하셨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받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미소 짓고 큰 소리로 웃기, 화날 때 짜증날 때 호흡하기, 이 마음 습관이 잘 들어야 건강하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리듬 습관. 리듬 습관이 뭐냐면 특히 수면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 불면증, 수면 부족, 이 건강에 적신호예요. 암 환자들, 암 같은 게 발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스트레스라든가 마음 습관. 그래서 식습관, 운동 습관, 마음 습관, 리듬 습관, 이걸 균형 있게 가져가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여가 설계, 행복한 시간 계획인데, 은퇴 후에 뭐 할까? 그냥 봉사를 할까? 봉사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길거리 청소하는 봉사는 아무나 하는 거지만, 전문적인 봉사는 전문성 있게 미리 준비를 해야 공부사 할 수 있어요. 지금 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에 가서 사이언스 캠프 할 때 과학이 뭐다 하고 아이들한테 가서 과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효 지도사 교육원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 효 지도사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 그 할아버지들나 어르신들 오면은 다 자고 딴짓하고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효과가 없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박경현 목사님이 정직운동본부에서 그 정직 지도사들 교육하잖아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교사로 가서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지,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은 일, 사명을 찾고 사회참여인데, 사회참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활동, 취업하는 평생학습이라든가 자원봉사, 여가, 취미, 종교활동,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시간표를 가져갈 것인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마지막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참여 유형에는 경제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원봉사활동, 세 번째는 여가활동, 평생학습, 그 다음에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우리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지만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라도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그 소외감 극복에 도움이 되고, 또 옆에서 지지해주는 동료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죽음에 대한 문제, 사생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죽음간의 인생관을 극복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교활동이 필요하다. 다음. 인생 이모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6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답니다. 첫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직업이 됩니다. 직업은 프로기 때문에, 프로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직업이지 내가 좋아한다고 직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수 지망생이 100만 명이라는데 그 100만 명이 다 가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는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가수가 되고, 나머지는 노래는 취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능을 살려서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내가 앞으로 은퇴 후에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미션의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는데 여기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종류가 다 달라요. 또 목회를 하시더라도 어떤 목회를 하실 건지, 장애자 목회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할 때, 아니면 노인 목회할 것인지, 어린이 다음 세대 할 것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은퇴 후에 준비하려면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는 데 적합한가, 어떤 고기를 잡고 싶은가 생각해서 내가 고래잡이가 좋은가, 멸치잡이가 좋은가, 오징어잡이가 좋은가. 그러면 그 잡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잡는 도구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내가 가서 멸치어장 가서 멸치를 잡고 오징어어장 가서 오징어를 잡지. 다 잡고 싶으면 다 못 잡습니다. 다음. 여가활동 유형에는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여러 가지 있는데 여가활동, 취미 오락활동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여가활동에 대한 특강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체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지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내가 지적인 거고 걷기는 내가 육체적인 거예요.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단체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가져가면 내가 시간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다음.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가족 간의 가족애를 돈독히 하고 노후 부부관계를 특별히 재설정하고 다양한 친구, 사회복지시설 이용, 다양한 봉사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우울증에 대한 사전 교육 이게 필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쌍 정도 매년 황혼 이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소통해야 될 대상이 젊은 사람들하고 젊은 신세대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은퇴라면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면 걔들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호롱불 세대, 뒷간, 우물 퍼먹던 시대, 손빨래하고 고무신 신고, 깎아줌, 보자기, 뭐 이런 주판, 강냉이 이런 것들, 주경야독하고 일제고사, 새마을운동, 월남전, 광부, 간호사 이렇게 이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인데 우리는 저런 고난을 겪어서 이만큼 와서 이만큼 성장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놨더니 아이들은 부자 밑에 태어난 아이들이 돼가지고 부자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잘할 줄을 몰라. 부모한테 뭘 해야 될 줄을 몰라.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섬기긴 섬겼는데 받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세대예요. 잘 살아보세 세대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든 세대인데 그 공로는 없고 꼰대라고 비난만 받는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음. 세대 차이 뛰어넘기, 고정관념 버리고 존중해주기, 내가 먼저 다가가기, 유연한 사고 갖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여긴 다 목사님들, 박사님들이니까 넘어갑니다. 살아가면서 사귀어야 할 친구가 많습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 취미가 같은 친구, 마음이 젊은 친구, 봉사하는 친구, 나이 어린 친구, 뭐 옛날 초중고 동창 친구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배우자가. 왜냐하면 젊을 땐 연인이었어요. 중년에는 동반자. 노년에는 간호사예요. 배우자가 간호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편찮으시면 누가 간호할까요? 아들, 딸, 며느리? 와이프. 또 사모님이 편찮으시면 누가 간호해요? 제가 가는. 그렇죠? 네. 제가 집사람이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살아가면서 사귀어야 될 친구가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사귀어온 친구도 많이 있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 친구가 교통정리가 돼요. 이제 좀 멀어지는 친구가 있고 새롭게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어요. 새로 사귀는 사람보다 이제 친구가 줄어들죠. 다음.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는 질그릇, 여자에겐 도자기다.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명제처, 처와 만사성,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운삼,
처칠.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을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특별히 소외 대책을 위해서 재설정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강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공평한 걸 하나 주셨어요. 누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매형이 지금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시고서 지금 대학병원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을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편하게 잘 죽고 싶은데 잘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로운 주님을 맞지 하려면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삶도 진지해진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이것도 웰다잉이라고 하는 과목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또 한 10강 이상, 10강, 20강이 또 있습니다. 웰다잉 강사 교육을 받아보면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종교생활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마칠 것인가?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고록을 써서 자손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합법적인 유언장을 어떻게 해서 유언장 잘못 쓰면 다 허당해요.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질병에서 누워있을 때 요양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기 전에 후회될 일을 정리한다. 그래서 웰다잉은 내세를 준비하는 거고 구원이냐 부활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게 남 일이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미리 다 엔딩 노트라는 게 있어요. 엔딩 노트에다 다 적어놔야 됩니다. 엔딩 노트에다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 의료요양서. 저는 부부가 다 썼는데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대학병원에 가면 저걸 써요. 저걸 쓰면 저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말기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연명치료를 하면 뭐 콧줄 끼고 목줄 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연명치료인데 그 호흡을 연장시켜 놓으면 수명 연장 아니고 호통 연장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사람인데 항암 치료하고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건 하지 말라. 그걸 내가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카드가 와서 인터넷 등록돼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왔으면 연명치료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안 써놨으면 뭐라고 하냐면 물어봐요.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라면 가족들이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 모신 서울에 있는 놈이 와가지고서 갈 때까지 해봐야죠. 불효자가 그럽니다. 불효자가. 모신 효자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안 모신 딴 놈이 와서 그때 와서 하는 것까지는 다 해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평균 6개월 내지 1년을 더 고생시키고 돌아가죠. 고생시키고. 그래서 뭐 사전 장례의향서, 치매요양의향서 있는데 사전 의료의향서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미리 해놔야 된다. 부부가 같이. 다음. 사전 치매요양의향서 뭐예요? 내가 치매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써주는 거예요. 치매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어떤 사람은 나 그냥 집에서 죽겠다. 근데 치매도 환자들을 보면 얌전한 치매가 있어요. 얌전한 치매는 집에서 모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폭력을 휘두르는 치매가 되면 이게 또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더라고요. 폭력 있으면 막 간호인을 때리고 뭐 그냥 뭐 집어 던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웰다잉 시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오늘은 인생 5개 5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생계대책, 빈곤대책, 생계대책, 신계대책, 업계대책, 심계대책, 사계대책을 한 꼭지씩 해서 1시간씩 할 예정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중연금을 확보해서 하고 이제 혹시 필요하면 취업도 한다. 신계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업계는 이제 꿈을 이루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각자만의 자기의. 심계대책은 대인관계 정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죽으면 존엄한 종말, 웰다잉. 그런데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지만 제가 교회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사후 준비는 100%요. 근데 노후 준비가 0%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서 귀국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못 알아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몸은 병들었어요 지금. 근데 국민연금도 없고 집도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올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현지에서 그냥 죽겠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 파송한 선교사 국민연금 들어줘야 된다. 건강보험도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인생 5개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생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은 버리고 연금 빌딩을 세워라. 2번 신계. 내 건강은 나의 생활 습관이다. 3번 업계. 가슴 뛰는 비전을 준비하라. 심계. 근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사계.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라. 이것이 인생 설계의 목표입니다. 목표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이따가 테스트지를 줄 거예요.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하시라고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 한 56점밖에 안 돼요. 60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유 박사님도 됐을 것 같은데 80점 이상이면 양호한 겁니다. 80점 이상이면. 다음. 요거 다시 한번 합니다. 박사님. 퇴직하면 박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밥사 위에 봉사, 그 위에 감사. 감사. 감사할지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건데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맨날 불평불만만 하죠. 불안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다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인생 5개 꼭지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이다. 그 주제들을 다음에 이제 풀어서 할 건데 마지막인가요? 네. 그래서 인생 5개가 뭐다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테스트지하고 요 5가지가 들어간 프린트만 있습니다. 그것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할까요? 네.